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오전부터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됐습니다. 연휴 기간 4천만 명의 귀성객 대이동이 예상됩니다. 북한이 지난 7월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을 중국으로 추방했습니다. 킹 이병은 오상 공군기지를 거쳐 미국으로 이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의 위헌 결정에 따라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언제든 방송을 재개할 수 있도록 국군 심리전단에 장비 점검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대표를 추석 이후 10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전망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보강 수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6일간 이어집니다. 네, 연휴 기간 4천만 명의 대이동이 예상되는데 귀성길 상황 어떤지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영 기자, 연휴 첫날 아침인데요. 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역 개합실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열차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가려는 시민들로 매우 북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광판을 보시면 매진 표시가 가득한데도 미리 표를 구하지 못한 승객들이 저렇게 매표소 앞에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이번 6일간의 연휴에 4천만 명이 이동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어제부터 철도 운행을 최대로 늘린 상태입니다. 이번 연휴의 마지막 날인 개천절까지 KTX와 일반 열차를 합쳐 하루 평균 720번, 총 5,020회 운행합니다. 고속도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귀성방향도로는 오늘이 가장 막히겠습니다. 정체는 오전 11시에서 정오 사이 정점을 찍고 밤 9시쯤 풀릴 걸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대전까지 5시간 10분, 강릉 6시간 20분, 광주 8시간 20분, 대구 8시간 30분, 부산 9시간 30분, 목포 9시간 50분이 각각 걸립니다. 반면 귀경 방향은 평소 주말 수준 혼잡도를 보이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교통량이 몰린 뒤 저녁 7시쯤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번 연휴엔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버스 전용 차로가 시행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4일 동안 면제됩니다. 서울역에서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추석 이후 이 대표를 10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전망입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이후 첫 출근길에 입을 연 한동훈 법무장관.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대표 혐의인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법원 판단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장 심사를 맡은 판사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것은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미인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영장이 기각된 지 1시간여 만인 새벽 3시 57분쯤 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도 야당 대표가 아니었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지 의문이라며 일반 사건에서 증거인멸이 이 정도였으면 구속영장이 나왔을 것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일부 범죄가 소명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보강 수사를 한 뒤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서 다시 한번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가 정리되면서 이 대표의 당내 입지와 내년 총선 장악력은 더 굳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친명계는 일제히 여권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고 체포한 가결 의원들을 징계하자는 목소리도 더 커졌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고성과 욕설이 오갔던 의원총회에선 박수와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재명 대표님 영장 청구 기각 소식 아직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제가 취임과 동시에 아주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멈추자는 이 대표의 당부와 달리 민주당은 의원 전원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장관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파면하라! 친명계는 비명계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고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구속을 면한 이 대표가 당내 통합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와 행보를 보이냐가 내분 상황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친명계의 총공세에 직면한 비명계는 고심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친명계와 달리 마땅한 구심점이 없는 만큼 상당수 의원들은 각자의 생존을 알아서 찾아야 할 상황입니다. 보도에 장세희 기자입니다. 비명계는 일단 몸을 낮췄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했던 이원욱 의원은 한동훈 법무장관 경질을 주장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대표도 완벽한 승자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 상황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에게 있다며 여권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자체가 이 대표를 검찰에 넘겨준 게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판사 앞에 가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소명을 하고 그러고 나와라 라고 했던 거죠. 반면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이 방탄 이미지에서 해방됐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방탄에 대해서는 조금 몸이 가벼워졌죠. 여전히 당을 위해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주 짙게 올 것이고 가능하면 빨리 대표직을 사임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생각은 기각 이후 비명계 목소리가 여러 갈래로 흩어지면서 집단 움직임도 어려워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뜩이나 결집력이 약한 비명계로선 친명계에 맞설 공간이 더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정치권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국 상황을 좀 꼼꼼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영장 기각 이후에 친명계에서는요, 체포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이 징계를 시사하는 발언이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언 내용, 또 비명계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회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가결한 의원들 덕분에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제 후폭풍에 앞서서 먼저 법원이 밝힌 이 영장 기각 사유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부 혐의가 이제 소명이 됐지만 직접 증거는 부족하고 또 구속할 정도는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방어권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제 판사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때 그 기각 판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구속영장 기각 사유도 좀 이해는 좀 안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은 야당 대표는 그 공적 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일반 국민들은 구속되는 게 당연하고 야당 대표라고 해서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는 완전히 정치잖아요. 네. 그래서 저 판결문 입장문 자체가 이 판사의 입장문 자체가 좀 이해는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역대 대통령들 구속됐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뭡니까? 그러니까요. 공적 감시의 대상이죠. 야당 대표보다 더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구속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해가 안 가고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또 그 인정된다 이랬거든요. 소명이 됐다, 인정이 된다 이건데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이번에 그 판사 입장문 자체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은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국민의힘 네. 대여 투쟁을 아주 강하게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벌써 대통령 사과하라,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 추진하겠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정치권에서는 늘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지나치면은 또 역풍이 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 수사도 수사입니다만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재판을 또 계속 받아야 되는 네. 그 재판 리스크가 또 있어요. 결국 길게 봤을 때 민주당도 역시 이재명 당대표의 또 다른 재판 리스크, 사법 리스크로부터 계속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 야당 스스로가 앞으로도 정치 투쟁을 계속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민주당이 한번 좀 변화하고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잃은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뭐 김용 전 의원께서도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전직 대통령보다 그러면 야당 대표가 그러면 방어권이라든가 공적 감시 대상보다 위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이 판결 이 유판사의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을 하면서 그 사유를 상당히 좀 길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길게 썼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종 뭐 기각의 이유가 뭐 정당 대표에서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다. 예. 뭐 이게 뭐 최종 결론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예. 앞선 것들을 자세히 보면 거의 이제 범죄가 소명이 안 됐다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구속 수사가 기본적인 원칙인 상황에서 예. 굳이 구속할 필요성까지는 없다. 이게 이제 판사가 내린 결론인 거죠. 예.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것은 죄가 있고 없고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굳이 구속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 야당 대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 여러 가지 문제됐던 것들이 아직 소명도 안 됐기 때문에 굳이 예. 구속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최종을 결론을 내린 것이지 마치 무슨 야당 대표였기 때문에 뭐 봐준 것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기각이 재판이 끝난 건 아닙니다. 재판은 이제부터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될지를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미 기각이 결정되면서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이 체포한 가결표 던진 의원들에 대한 이 개파간 엇갈리는 목소리 좀 나오고 있죠. 비명계에 대한 숙청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또 어느 정도인지를 좀 예측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숙청을 하더라도 네. 당장이야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당대표로서 오히려 체포동의안 가결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예. 막 화해 제스처를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요? 우리 당이 단합을 해서 네네. 오히려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투쟁하자라는 쪽으로 아마 갈 겁니다. 네. 하지만 그런 그 입장이 끝까지 가진 않겠죠. 결국은 나중에 이제 공천권을 행사할 때 공천,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하고 공천이 이루어질 때 예. 그때 가서는 정말 그 피해 숙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은 이제 통합을 주장할 것이고 또 현재 이제 그 비명계 의원들도 목소리의 그 수위 자체는 조금 낮아졌어요 이미. 그렇겠죠. 구심점도 없고 예. 그래서 당분간은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당내 장악력이 굉장히 네. 강해지겠죠. 그리고 한 목소리로 크게 봤을 때는 나갈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결국 가서는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숙청, 공천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화합을 이야기하겠지만 어차피 이제 총선 앞두고는 숙청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친명 체제가 한층 공고해진 상황에서 비명계가 수세에 몰린 모습이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겠죠. 앞으로 비명계가 목소리를 내면서 결집하긴 힘들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숙청이라는 단어는 너무 무시무시한 단어 같고요. 공천권을 못 받으면 네. 숙청이죠. 뭐. 이번에 이제 어제 분위기는 지난주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은 직후에 그 예. 격양된 분위기보다는 훨씬 저는 좀 가라앉고 차분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비명계 쪽 의원들이 계속 주장한 것처럼 예. 계속 그러면 저 정치 검찰의
끌려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가느니 네네. 아예 그럼 한번 판사 앞에 가서 영장 실질심 한번 받아보자. 네네. 그런 의미로 가결표를 던진 거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네 없네 이거하고 무관하게 가결표를 던졌고 네. 판사 앞에 가서 어쨌든 이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네. 민주당으로서는 아까 이원욱 의원 얘기한 것처럼 뭔가 방탄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서 네. 새롭게 좀 정비를 해서 윤석열 정부하고 싸울 수 있는 저는 대우를 갖췄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한 발 전에 위기를 넘겼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특히 이제 이번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그러면 리더십을 강화해서 총선을 치르겠다고 하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이렇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또 여기에서 뭐라고 했을 때 뭐 비명계에 대해서 네. 그럼 뭐 어떤 책임을 져라,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갔을 때는 오히려 당의 분열이 또 지속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은 통합 분위기로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하는 것도 맞고요. 예. 특히 이제 세 번째는 아마 이번에 체포 동의안이나 이 과정에서 네네.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들을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가결이라는 형태로도 나타났고 예. 그랬기 때문에 향후 이 안을 수습하는 것이 예.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세우면서 예. 앞으로 총선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끌어안으려는 마음에 했지만 저 다르게 여쭤보면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외상값 받을 생각을 해라. 가결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는 그럼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청래 의원 같나 이런 분들이 이제 어쨌든 그 가결을 투표한 의원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끊임없이 지적을 했고, 그렇죠. 뭐 극성 지지자들은 이 의원들에 대해서 당이 뭐 징계나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또 그런 당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네. 또 반응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게 또 지도부의 입장인데 예. 이게 그럼 현실적으로 뭐 정말 징계라는 절차로 가는 것인가 그렇진 이런 않다. 부분은 또 당 내에서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당대표 구속 위기를 넘긴 민주당은 곧바로 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이 발언 이어서 듣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범죄 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배신자 색출, 법원 압박 등 반민주주의 또 반헌법적 행동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자, 일단 기각이 결정이 되자요. 민주당 곧바로 이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야 대치 전선 한층 더 이 가팔라지는 모양새죠. 글쎄요, 아까도 뭐 잠깐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야당이 진짜 공세로 나오는 이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과유불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네네. 야당이 지금 대통령 사과하라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하겠다 하는 것은 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주장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네. 더더군다나 지금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말이죠. 예. 이런 상태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는 국면 전환을 해야 된다. 오로지 경제, 오로지 민생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예. 또 추석 명절인데 네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물가도 엄청나게 이제 높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또 강서구청장 선거가 또 있죠. 예.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정서하고 이게 공감이 안 되는 주장들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네. 결국 정치 혐오증만 커진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재명 그 당대표는 아직 검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재판을 계속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절차를 이제 밟으면 되는데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직접 수사를 지휘한 사람도 아니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또 탄핵하겠다고 하는 예. 지극히 정치적인 주장을 또 하게 되면 그것은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누려야 될 호재를 완전히 악재로 바꾸는 일이다. 네. 지나치면은 역풍을 맞게 돼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도 지금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일단 국민의힘은요.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이 대표가 무죄라는 건 아니다. 이러면서 영장에 소명된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사과하고 당대표직 사퇴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오니까 또 이제 반박이 나오는 거겠죠. 거기 이런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까 뭐 김기현 대표도 굉장히 과한 표현을 쓰면서 예.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뭐 대변인의 논평이라는 게 무슨 뭐 개딸들의 뭐 압력에 굴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안에서도 비판을 이제 받고 있더라고요. 네. 입장을 거꾸로 놓고 봤을 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년 반 동안 도대체 민주당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정당 대표만 사법적으로 계속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뭐 향후 재판이 어떻게 될 거와 무관하게 네. 그러면 1년 반 동안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과 이걸 앞장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이렇게까지 민주당을 몰아붙이고 정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면서 민생을 노탄에 빠뜨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상식이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공격함으로써 네.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이런 걸 이제 벗어나야죠. 아니 이재명 대표를 사퇴하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예. 사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싸움 이제 그만해야 되고 국면을 전환할 때 해야 될 때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총선이 가까이 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제 사법부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피켓 시위를 벌였죠. 어제 예정됐던 이 귀성길 인사도 취소를 하고 대책 마련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내년 총선 전략, 글쎄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기각도 나왔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방향으로 또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분간은 지금 양쪽 정당이 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싶어요. 네.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이 됐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완전히 탈바꿈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일단 뭐 물 건너갔고 네네. 또 상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 국민의힘도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야당은 대여 투쟁을 굉장히 강하게 예. 몰아붙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모양새는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각된 데 대해서 예. 이것을 또 정치적으로 예. 국민의힘이 계속 해석한다면 네. 정치적인 반응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과연 이것을 원할까? 오히려 지금 오로지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민생 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네. 그렇게 하면서 인재 영입도 하고 그다음에 좋은 정책들을 어떻게 꾸려 나가기 위해서 내년 총선에서 이러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총선에서 이기겠다. 네네.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되겠죠. 예.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당내 개혁과 민생 경제 정책입니다. 네. 예, 그런 쪽에 올인하는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대표가 구속을 면하긴 했지만요. 계속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 뭐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상황, 오히려 여권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한 굽을 넘기긴 했지만 네. 이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정치 이 안에서 참 안타까운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식의 발언을 저는 웃으면서 하는 게 너무 안 어울린다. 왜 정당이라는 것이 정치라는 게 내가 잘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상대 못하는 거에 반사이익을 얻어야 되는 우리 정치 구조가 되게 심화되고 있는데 그걸 또 예.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 저는 이제 이 흐름도 끊어줘야 되고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안에 내부 동력으로서 총선을 이길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법적인 문제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부분들을 회복해서 내적인 긍정적인 동력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지 예. 그렇지 않으면 지금 외부 위협 요인이 많은 거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어떤 발언을 하시고 어떻게 또 상황을 나쁘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네. 민주당도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사법적인 게 계속 있기 때문에 저는 양 당이 외부의 위협 요인을 줄이고 내부의 긍정적인 알겠습니다. 에너지로서 총선을 맞아야 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추석 연휴에 이제 중도의 민심을 어떻게 잡을지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 운동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야 모두 지도부가 이제 총출동해서 출정식을 진행을 했는데 양측 모두 이제 사활을 건 모양새입니다. 여야 입장을 먼저 듣겠습니다. 안철수, 나경원 의원 수도권의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 모신 거고요. 정진석, 정우택, 충청의 대표 정치인으로 고문으로 모셨죠. 맞춤형 선대위가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 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그 지역의 일꾼.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은 당으로 하겠죠. 김태우 후보를 전직 구청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억지스러운 면이 너무 많죠. 자, 구청장 선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선대위 안철수, 권영세 의원, 또 나경원 전 의원 모두가 합류를 했습니다. 이 몇몇만 놓고 보면 대선 후보 선대위 같은 모양새인데 그만큼 이번 여당이 전력을 쏟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갈 계획이신지 좀 귀뜸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년에 있는 그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예비고사, 모의고사 치르는 건데 미니 총선이죠 지금. 성격만 봤을 때는 양쪽 정당이 아주 전력투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요란하게만 할 것이 아니라 강서 주민들,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거에 더 초점을 저는 맞춰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 구청장 선거 직전이 지금 이제 추석 명절인데 연휴인데 이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굉장히 오르고 이럴 때는 어려운 분들,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그 독거노인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심을 어떻게 마음을 얻느냐. 저는 오히려 이런 데에 더 역점을 두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선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양쪽 정당이 모두가 나서 가지고 총력을 기울이는 거는 이해는 되고 또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이번 선거가 과연 이 축제 분위기로 가서는 저는 좀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원래 캠페인은 축제인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국민들이 또 정치에 대한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 또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강서 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양쪽 그 정당의 후보들이 눈에 안 띄는 선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총력전이다 보니까 당 대표 또 여러 가지 그 유명 그 스타 정치인들이 오다 보니까 그 후보들의 목소리가 안 들릴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때는 좀 세심한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어쨌거나 뭐 국민의힘은 여러 그 정치인들 이렇게 통합되고 힘을 하나로 모은다는 그런 그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번 중인 이재명 대표도 후보에게 직접 통화를 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렇게 격려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 대표가 직접 지원 유세에 나올 가능성도 있는지 민주당에서 보는 강서구청장 선거는 어떤지를 좀 진단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 이후에 구속영장 기각되고 첫 당무로 한 게 후보와의 통화였습니다. 그 통화에서 명확하게 이번 선거를 규정을 했죠. 내년에 총선이 정권심판 총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 선거를 반드시 이겨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지금부터 꾸준히 총선 때까지 하겠다. 이런 것들이 명확히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제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3명이 다 민주당이고 그리고 지금 후보로 나오는 김태우 후보가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선거법상에서 그 선거를 다시 치러지는데 거기에 다시 나왔다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이렇게까지 정말 뻔뻔할 수 없는 그런 선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은 명분이 없고요. 그랬을 때 민주당이 총력으로 해서 반드시 승리를 하고 그 기운을 몰아서 내년 총선까지 정말 윤 정부가 이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반드시 바꿔야만 한다. 그런 것들을 명확히 경고하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요.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선제적 핵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국가 최고법에 올리면서 북한의 핵 위협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를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기자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틀 동안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제한 것에 이어 광범위한 핵사용 조건과 자의적인 핵사용 의도를 헌법에 명시한 겁니다. 핵무력 정책은 김정은의 핵무기 지휘 통제권과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등 11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한이 핵공격이 아닌 비핵공격 상황이나 실제 공격이 아닌 공격이 임박했다는 판단만으로도 선제적인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회의 시정 연설에서 국가최고법에 핵무력 강화 정책 기조를 규제한 것은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력 정책을 국가기본법으로 연구하면서 강력한 정치적 무기를 마련한 역사적 사변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외교적으로도 반미연대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판문점을 통해서 월북했던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2병을 2개월 만에 중국으로 추방하면서 풀어줬습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진 킹 2병은 오산 공군기지를 거쳐서 미국으로 이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지난 7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 갑자기 북한으로 넘어간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2병. 북한이 무단 월북 2달여 만에 킹 2병을 추방했습니다. 중국 단둥과 한국 오산 기지를 거쳐 미국으로 이송 중인데 건강 상태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월북한 미군 병사를 아무 조건 없이 풀어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bviously, we're pleased to have secured his return. We are open to diplomacy with North Korea. We would welcome diplomacy with North Korea. 북한이 킹 2병을 석방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킹 2병을 체제 선전용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돌려보내는 게 실익이 크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사가 아프거나 자해하는 상황이 생기면 국제사회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려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킹 2병은 당초 한국에서 폭행 등으로 구금됐다가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습니다. 현역 군인 신분인 킹 2병은 미국에서 월북에 따른 징계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북 방송을 담당하는 국군 심리전단에 언제든 방송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점검 지시를 내렸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보가 차단된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실상을 알려 김정은 정권이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대북 확성기 방송.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인 근거 없이는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원이 함부로 개인의 이름도 알아내서는 안 될 만큼 개인의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목함질의 사건처럼 테러 수준의 북한 도발이 일어날 때마다 재개됐다가 지난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무장지대에서 모두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최근 대북 확성기를 운용하는 국군 심리전단에 확성기 방송 재개를 대비해 장비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8년 철거 전까지 심리전단이 운영했던 확성기는 고정식과 이동식을 모두 합쳐 약 40여 대입니다. 방송의 내용 식별이 가능한 청음 거리는 10km가 넘어야 하지만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성능 미달 확성기를 납품한 방산 비리로 인해 청음 거리가 3km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성능 개량을 거쳐 청음 거리가 5km까지 확장됐지만 확성기 방송의 효과를 위해선 검증된 해외 확성기 도입 등의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쓰레기들이 저지른 반공화국 비라 살포 행위와 이를 묵인한 남조선 당국의 요란한 폭응 속이 참혹하게 완전 파괴됐습니다. 타결 연습을 선포합니다. 한 자위주간을 맞아서 대북전단을 보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북전단 금지법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정부 입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이에 들으신 대로 문재인 정부는요, 대북 전단을 뿌리기 때문에 남북 접경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법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인과관계가 틀렸다는 게 이 헌법재판소의 이야기죠. 네네.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네. 자유북한 운동 연합이라는 단체가 네.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 전단 50만 장을 공중으로 살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6월 4일에 김여정이 전단 살포는 쓰레기 광대 노름이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우리 정부 보고 법이라도 만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여정의 발표가 있은 지 하루도 아니고 불과 4시간 만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네. 대북전단 금지법 만들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6월 16일 그러니까 12일 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월 3일에 민주당에서 이 대북전단 금지법, 정확히는 남북관계 발전법을 개정해서 24조를 신설하는 그러한 개정안을 만들었거든요. 그 법이 2020년 10월에 12월에 통과가 됐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확성기 쓰지 말아야 된다, 게시물 걸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전단 살포하면 안 된다. 이 세 가지 법이었고 내용이었고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단 살포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법 제정 당시에 이제 국제사회,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반발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법안 제정을 강행한 이유는 뭔가요? 이번에 위헌 결정이 있긴 했지만요.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에 그 당시 법을 추진했던 목적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보장, 남북관계 긴장 완화, 평화통일 지향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12월에 법이 제정될 당시에 이게 국민들 또 접경지의 주민들의 어떤 생명 신체 위협이 되어 왔다는 부분은 20년 당시의 상황만은 아니었거든요. 비슷한 상황이 2014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었고요. 남북 고위급 회담이 1차 회담이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열렸었습니다. 근데 2차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계속 전단 살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도 정부에서 이 단체에 대해서 신중해 줄 것을 요구한 바도 있고요. 이미 이 법은 2014년에도 발의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의 어떤 상황에 국한돼서 급격하게 갑자기 추진된 법은 아니라는 거죠. 남북 관계가 어떤 교착됐다가 개선되는 시점에서 북한은 항상 이런 요구를 해왔고 그런데 2020년 시점은 특별히 2018년, 19년 해서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 합의까지 이루어지고 이 훈풍이 불다가 2020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다시 또 악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 어떤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적으로 이 대북 전단 살포가 초래했던 적경적이나 국민의 안전 위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입법을 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대북 전단 금지법 이 헌법재판소 7대2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본 거라고 보면 됩니까? 일단 표현의 자유를요. 심각하게 침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을 자극해서 도발을 일으키는 표현을 하지 마라 이런 건데 이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표현이 북한을 자극하는 표현입니까? 그건 그야말로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니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말할 자유가 있는데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됩니까? 이건 뭐 전체주의입니까? 일단 그런 비판이 있을 거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책임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북한이 도발했다라고 하면 네. 그것이 전단을 살포한 사람의 책임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때렸으면 때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왜 전단 살포한 사람한테 그 책임을 묻느냐.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조문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전단을 살포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로만 보면은 전단 살포하면 다 그 처벌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법 자체가 매우 정교하지 못하게 잘못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앞서도 짚어주셨지만 긴장감 고조의 원인이 결국은 북한의 도발에 있는데 엉뚱한 쪽에 책임을 물어서 처벌을 한다는 것. 이것도 헌재의 판단에 있었거든요. 예, 7대2의 그 위헌 결정이었는데요. 그렇죠. 그 위헌 이유 중에 과잉 금지 원칙 위반에 대해서 7인의 재판관이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네. 그중에 3인이 책임주의 원칙 위반이어서 위헌이라는 의견도 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도발은 북한이 한 건데 네. 전단을 살포한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3인의 의견이고요. 예. 실제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위헌이라는 3인의 의견을 냈던 유남석 재판관 등의 의견에는 책임주의 원칙에는 반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헌 의견 2분 또한 이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5분은 책임주의 원칙에는 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항이 24조가 전단 살포 등으로 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때 처벌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의 그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더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거나 그 행위와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만이 이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책임주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이렇게 고의나 인과관계를 확인을 해서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앞서서 전해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당장 우리 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장비 점검 중입니다. 네. 거꾸로 본다면 그동안 대북 전단 금지법에 있어서 대북 방송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24조에 1항 1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생명 신체 위험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 군이나 정부에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정부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여기에 처벌 대상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대북 방송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동차 노조 파업 현장을 찾았던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격하는 광고를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캠프가 공개한 30초 분량의 선거 광고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트럼프는 부자들 편이라고 강조합니다. He says he stands with auto workers, but as president, Donald Trump passed tax breaks for his rich friends while automakers shuttered their plants. 바이든이 광고에서 트럼프를 직접 공격하는 건 처음이라고 미 CNN은 전했습니다. 바이든은 전날에도 미시간주를 찾아 자동차 노조원 시위에 동참해 직접 확성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전례 없는 일로 연일 노조 친화적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Stick with it. You deserve the significant raise you need and other benefits. Let's get it. Let's get back what we lost, okay? 트럼프도 바이든이 당신들 일자리를 빼앗아 중국에 주고 싶어 한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질세라 하루 차이로 미시간주 자동차 부품 업체를 찾아 연설에 나섰습니다. 대선 재대결 가능성이 유력한 전현직 대통령이 대표적 경합 지역에서 노동자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서울 명동에 마련된 문화체험 부스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기차기를 해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중국에도 오는 29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중국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명동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 전통놀이 체험 부스는 이번에 중국 연휴 기간에 맞춰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명동과 제주 등 국내 유명 관광지들이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중추절과 국경절이 겹치는 황금 연휴를 맞이합니다. 지난달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한 이후 맞이하는 첫 황금 연휴인데요. 한국으로 몰려올 유코들에 대한 국내 관광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기간에 큰 피해를 봤던 명동.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모습인 것 같은데요. 명동 상인들도 손님 맞을 준비에 한창이라고요. 네, 명동 상점가의 상인들 대부분이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코로나 이전에 중국 황금 연휴 기간 서울 명동의 모습인데요. 서울시는 이번 연휴 기간에도 6호 7만 5천여 명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서울시는 주요 관광지에서 불법 행위 단속과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찾는 손님들을 잘 맞이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관광업계가 큰 전환점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정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귀성길에 오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아침까지는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대체로 맑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전국에 구름만 지나겠고 구름 사이로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겠는데요. 서울 기준 저녁 6시 23분이 되겠고 달이 가장 높이 뜨는 때는 자정 이후가 되겠습니다. 또 보름달을 사이에 두고 토성과 목성도 볼 수 있는 우주쇼도 함께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이 26도, 대전 27도, 부산은 29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영동에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즐겁고 건강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연휴 이후 다음 주 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